네, 독서의 역사 첫 장인 마지막 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의 역사 책의 첫 장인데요. 왜 마지막 페이지일까요? 우리가 이 장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서 마지막 페이지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다양한 독서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젊은 날의 아리스토텔레스, 두 발을 편하게 꼰 채 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한 손은 옆으로 늘어뜨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머리를 받친 자세로 무릎 위에 펼쳐진 두루마리를 읽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세 스콜라 철학을 비롯하여 후세의 학문에 큰 영향을 주지요. 형이상학, 오르가논, 시학 등 많은 저서를 남긴 아리스토텔레스의 젊은 날의 독서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고대 로마의 시인, 로마의 건국과 사명을 노래한 민족 서사시 아이네이스를 쓴 베리길리우스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 사진은 그가 죽고 150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그려진 초상화입니다. 터번을 쓰고 턱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베리길리우스가 한 손으로 유난히 튀어나온 콧등 위에 틀 안경을 잡고서 책장을 넘기고 있는 모습에서 그의 열정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타고난 연기, 재능까지 갖춘 찰스 디킨스. 19세기는 낭독회의 황금기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디킨스는 훌륭한 작가이면서도 훌륭한 연기로 셰익스피어 버금가는 인기를 누렸습니다. 자신을 흠모하는 대중들에게 읽어줄 자신의 소설 작품 한 권을 들고 있는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캐럴, 그리고 올리버 트위스트, 다 디킨스의 작품이죠. 크리스마스 캐럴에 그 유명한 스크루지 영감이 나오는데 디킨스가 스크루지 이 연기도 매우 잘 소화해냈겠죠. 그리고 올리버 트위스트는 디킨스의 자서전과도 같은 책인데요. 저는 지금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어린 시절 디킨스의 다부진 모습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들 모두는 독서가입니다. 물론 우리도 독서가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독서가로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을까요? 아니면 공부방에서, 아니면 커피를 마시면서 나의 독서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매력적이겠죠? 네, 우리가 처음 독서가로 데뷔하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우리가 어릴 적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책에서 보았던 문자 또는 광고나 종이에 써있던 문자를 처음으로 하나하나 읽게 되는 그 순간, 문자의 형상이 하나의 의미로 다가왔던 그 순간을 되새겨 보세요. 저에게도 그 순간이 매우 감동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이 아주 생생하고요. 자, 우리에게는 눈으로 느끼는 시각, 귀로 듣는 청각, 그리고 맛으로 느끼는 미각, 그리고 냄새로 느끼는 후각, 그리고 피부로 느끼는 촉각 외에도 온몸으로 판독하고 번역하고 입 밖으로 읽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감각이 생긴 것입니다. 자, 천체를 읽는 천문학자가 있죠. 집터를 읽는 건축가가 있고요. 디자인을 읽어내는 직공, 악보를 해독하는 연주가, 길흉을 점치는 점쟁이, 이들 모두가 기호를 판독하고 해석하는 기교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우리 독서가들도 또 다른 감각, 또 다른 기교가 생긴 것이죠. 같은 글을 읽더라도 감을 읽어내는 사람은 독서가입니다. 그래서 같은 책을 읽더라도 어떤 독서가가 읽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하나의 기호 체계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판독해야 하는 사람도 독서가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또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려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읽습니다. 이처럼 독서는 숨 쉬는 행위만큼이나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서는 이처럼 나와 세계를 이해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요한 행위를 우리는 어떻게 수행하고 있을까요? 즉, 다시 말해서
책을 어떻게 읽고 있을까요? 책을 읽는 데는 적어도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세부적인 사항을 속속들이 파악하려고 가슴을 죄면서 사건과 인물들을 추적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러면 독서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죠. 그리고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어서까지 이야기가 계속 확대돼 갑니다. 예를 들어서 오디세이아와 같은 작품에서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책을 읽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중하게 탐험하듯이 읽는 방식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복잡하게 뒤얽힌 텍스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텍스트를 하나하나 샅샅이 조사하다 보면은 단순히 단어의 발음에서 즐거움을 얻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단어들이 결코 드러내려 하지 않는 주요한 단서를 찾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단테, 보르헤스의 책에서 이러한 읽기 방법을 활용하게 될 겁니다. 또한 어떤 종류의 책일 것이다 라고 짐작하면서 읽는 방법도 있는데요. 책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저자에 대해 어떤 견해를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책의 역사는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걸리버 여행기를 픽션으로 분류하면요, 유머가 넘치는 모험 소설이 되고요. 사회적으로 해석하면 18세기 영국 풍자 연구서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린이 문학으로 분류하면요, 난쟁이와 거인, 말을 하는 말이 등장하는 아주 재미있는 우화가 되고요. 또 판타지로 분류하면 과학소설이 되기도 하고요. 여행서로 분류하면 상상 속의 여행이 되기도 하고요. 고전으로 분류하면 서구 문학 전범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책 그 자체가 하나의 부적이 되기도 합니다. 성 베네딕트는요, 수도사들에게 가능하면 책을 볼 때 책은 왼손에 잡되 그 손은 수도사의 옷소매로 감싸야 한다. 책은 두 무릎에 가지런히 얹어야 하고 그때 오른손은 소매를 덮지 않은 상태로 두고 책장을 잡고 넘기는 역할을 해야 한다. 라고 수도사들에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독서는 이처럼 독서 그 자체가 심오한 숭상이나 조심스러운 의식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개인의 역사에서 벗어나서 독서의 역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독서의 역사는 독서가들 각각의 역사가 되겠죠. 독서의 역사 연대기는 결코 정치적 역사의 연대기가 될 수 없습니다. 수메르인 필사자의 경우 오늘날의 독서가보다 훨씬 더 치열한 책임의식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법조문이나 금전 문제 해결이 순전히 그들의 해석에 달려있기 때문이었죠. 또 독서의 역사는 문학사의 연대순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특정 작가의 작품을 대상으로 한 어떤 독서의 역사를 살펴볼 경우에 그 역사는 그 작가의 첫 번째 작품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네, 이처럼 독서의 역사는 장을 뛰어넘기도 하고 또 대충 훑거나 선별해서 읽기도 하고 또 다시 읽기도 하면서 판에 박힌 순서를 거부합니다. 터키의 소설가 오르한 파묵은 하얀 성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여행이 끝나고 나면 다시는 삶이라는 마차에 오를 수 없다. 그렇지만 만약 당신이 책을 한 권 들고 있다면 그 책이 아무리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당신은 그 책을 다 읽은 뒤에 언제든지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읽음으로써 어려운 부분을 이해하고 그것을 무기로 인생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알베르토 망구엘의 독서의 역사책과 함께 또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해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독서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